안녕하십니까. 자, 물권의 소멸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물권법 총론 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물권 일반론과 물권 변동론 부분을 봤죠. 물권 일반론에서는 물권이 뭐고 어떤 특징이 있고 물권의 종류에는 뭐가 있으며 인물 일권주의 및 물권적 청권이란 게 뭔가 요 정도 우선적으로 기록하고 그런 개념이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딱딱 구체적 내용은 몰라도 이런 내용들을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해야 되는구나. 체계를 잡아두셔야 됩니다. 기본 개념하고. 변동에서는 원인이 있었죠.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이 있었고 그 법률행위나 법률규정을 통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와 관련해서 186조가 있었죠.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서는 등기해야 되고 상속 등을 통한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등기와 관련된 게 쭉 나오는데 그 등기 중에서 중간생략등기라는 게 뭔지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개념 잡았습니다. 자, 물권 변동의 마지막 과정이 물권의 소멸이죠. 물권은 천년만년 유지되지는 않죠. 언젠간 소멸하게 될 텐데 그 소멸의 원인이 뭐냐? 그 중에서도 물권의 공통적인 소멸 원인, 요건 이제 일반적 소멸 원인이라고 부르는데 몇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첫째 목적물이 멸실되는 경우. 당연히 목적물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권이라는 건 현재 존재하는 물건에 관한 권리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 물건이 사라져요. 이게 멸실이죠. 예컨대 건물이 철거가 되거나 토지가 댐 건설 등으로 물에 잠겨버리거나 이건 이제 토지의 포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럴 때 물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다음에 소멸시효라고 되어 있는데 소멸시효에서 이 시효라는 말은 시간이 일정 기간 흘렀을 때의 효력인데 법에서는 두 가지 효력을 부여합니다. 하나가 권리를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권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 그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켜버립니다. 이걸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취득시효라고 권리가 없던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이 흘러가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걸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시효 제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취득시효만 우리 시험법에 있습니다. 그것도 부동산,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가 우리 시험법에 있어요. 반면에 소멸시효는 우리 시험법에 없어요. 다만 소멸시효가 왜 우리 시험법에 없냐? 소멸시효는 보통 이제 채권에 적용해요. 채권. 내가 빌려준 돈이 있어요. 그걸 돌려달라, 갚아라. 이게 채권이죠. 이 채권을 일정 기간 행사를 안 하면 그 채권은 소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멸시효예요. 그런데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이라고. 보통 채권은요, 10년간 행사를 안 하면 소멸합니다. 10년이 있고, 3년이 있고, 1년이 있어요. 몰라도 됩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런데 채권이 아닌 물권 중에서 일정 기간 행사를 안 하면 소멸하는 권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상권과 지역권. 몇 년 행사를 하면 되냐? 소멸하냐? 20년.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싸잡아서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즉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물권인데 그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자, 이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리고 20년이 딱 됐다.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권리는 소멸하겠죠. 자, 이렇게 지상권,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하도록 하고 있다. 물권의 포기, 권리 포기하면 권리 소멸하겠죠. 국가가 소용을 하게 되면 내 권리는 소멸하겠죠. 내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개발 등을 통해서 국가가 수용을 해버려. 그럼 나는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이런 것도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가 되는데, 자, 문제가 되는 게 혼동이라는 놈이 나와 있습니다. 혼동도 일단 개념만 기억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함으로써 소멸하는 혼동이 하나 있고요. 우리 시험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요거죠. 하나의 물건에 대한 여러 개의 물건이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됐을 때 하나의 물건만 남긴 채 나머지 물건을 소멸시키는 제도, 이걸 혼동이라 합니다. 조문을 잠깐 볼게요. 191조 1항만 가지고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191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죠. 동일한 물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과 다른 물건, 요 다른 물건은 예컨대 용익물건 같은 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한 사람,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이란 건 누구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그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해하면 돼요. 입문 과정에서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예를 들어라고 돼 있죠. 요거. 예. 갑소유 땅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갑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땅을 팔아도 되고요. 요거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즉 채권자에게 맡기고 담보 제공. 돈을 빌리면 돼요. 자, 이럴 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요 땅을 팔아가지고 채권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이 1억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죠. 자, 민법에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을이 이 땅에 저당권이란 걸 갖게 돼요. 저당권. 나중에 이제 물건 가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A토지 등기부라는 게 있겠죠. 등기부. A토지에 관한 권리를 기록한 장부죠. 이 등기부가 이제 표제부가 있고 사항란이 있고, 표제부는 요 부동산에 관한 물리적 현황, 뭐 주소지가 어떻고 면적이 어떻고 이런 거 기록이 돼 있고요. 사항란에는 권리가 기록이 되는데 그 사항란이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근데 요 갑구에는 소유권이 등기가 되고요.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가 돼요. 그러면 A토지 등기부를 딱 떼보면 갑구의 소유권자가 갑으로 등기가 돼 있겠죠. 그 땅을 을에게 맡기고 돈을 빌리게 되면 을은 이 땅 등기부 을구의 저당권자 을 이렇게 등기가 돼요.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이 저당권의 기초에서, 저당권이란 권리의 기초에서 경매법원으로 달려가가지고 이 땅을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은 이 땅을 경매를 하겠죠. 그럼 경매 대금이 나오겠죠. 그 경매 대금에서 을의 1억을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결국 을은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에 기초하여 나중에 갑이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갑이 맡겨두었던 땅, 이걸 때 담보물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담보물을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자신의 1억을 우선해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걸 우선 변제라고 하게 돼요. 이런 권리를 담보 물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정리. 갑소유 땅에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저당권에 기초하여 땅을 경매에 넣어서 채권을 회수한다 그랬죠. 그런데 변제기에 갑이 돈을 못 갚게 됐어요. 그럼 땅을 경매에 넣겠죠. 근데 갑이 을을 찾아가서 야, 이 경매 가봐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몇 번 유찰이 된다는 건 이제 경락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기일을 다시 잡아가지고 또 진행을 하죠. 근데 한번 목적물이 유찰이 돼서 다시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그 매각 최저 그 금액이 있어요. 경매 최저 기금. 이게 10%씩 다운이 돼요. 그러니까 몇 번 유찰되면 제값 받지도 못하고 경락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다시 말해서 얘는 1억을 다 회수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몇 번 유찰이 되면 채권을 다 회수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가서 야, 차라리 소유권을 가져가라. 이렇게. 땅 소유권을 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을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즉 소유권자가 갑에서 소유권자가 을로 이전 등기가 돼버려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하나의 부동산에 을이라는 놈이 소유권도 갖고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갖고 있게 되죠. 이 상황이 딱 191조에 적용이 되죠. 동일한 물건 A토지, 소유권과 다른 물건 저당권이 동일한 사람 을에게 속하게 되었을 때 그 다른 물건, 소유권이 아닌 요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요거를 혼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개념을 딱 잡아주세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예외는 입문 과정에서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칙을 딱 기억해 줍니다.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면 그 제한 물건을 소멸한다.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을 소멸한다. 이런 걸 혼동이라 한다. 이렇게 물권 총론을 정리를 딱 하시면 됩니다. 틀이 잡혔죠? 물권 총론, 세뇌 문제, 일반론, 변동론.
일반론에서는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우선적 효력, 물권적 정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개념이 되고요. 개념 잡았습니다, 우리. 변동에서는 우리 공시원칙, 공신원칙이라는 게 있었고요. 부동산에는 공신원칙을 인정 안 한다. 그 개념이 뭐냐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와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 물권 187조가 있었고 공통적으로 등기와 관련된 게 쭉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등기에서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걸 하나 봤고요. 물권 변동 마지막이 물권의 소멸이죠. 물권의 변동이 취득, 변경, 소멸인데 그중에 소멸 사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혼동이란 게 어떤 건지 그 개념까지 잡았습니다. 요게 물권 총론의 내용이다. 여기서 이제 선언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강론을 갑니다. 강론에는 우리 민법상 8개의 물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 8개의 물권 중에서 7개가 우리 시험법이라고 그랬고요. 그 물권을 크게 점유권과 나머지 권리로 구별을 합니다. 이 나머지 권리를 싸잡아서 본권이라고 부릅니다. 본권. 그 본권의 맏형이 소유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권리들은요, 요 소유권을 제한을 해요. 자, 우리 소유권이라는 게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완전한 권리죠. 물권이라는 게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라 그랬는데 그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는 완전한 물권이 바로 소유권입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권리들은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데 그 중에서 요 지상지역 전세권은 소유권의 사용 수익을 제한을 해요. 갑이 A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 을이 이 A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갖고 있으면 갑이 아니라 을이 이 땅을 사용 수익을 하게 됩니다. 을이. 즉 갑의 사용 수익이 제한이 돼요. 이렇게 소유권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물권을 용익물권 이렇게 부릅니다. 용익물권. 사용 수익을 제한한다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다 그래서 용익물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면에 요놈들은 채무자 소유 물건의 요 처분을 제한을 해요. 요거를. 처분을 제한한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갑 소유 땅. 갑이 이걸 을에게 맡기고 돈을 빌려. 을은 이 땅에 뭘 갖게 돼? 저당권을 갖게 돼. 그리고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저당권의 기초에서 땅을 어떻게 해? 처분을 해요. 을이, 채권자가. 경매를 넣어가지고 그 경매 대가에서 채권을 해소한다 그랬죠. 이렇게 소유자의 처분을 제한하는 이런 권리를 담보물권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물권은 점유권과 나머지 권리로 구별이 된다. 나머지 권리들을 본권이라 한다. 본권의 맏형이 소유권이다. 그리고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를 제한물권이라 하는데 두 종류가 있다.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용익물권과 처분을 제한하는 담보물권. 그게 8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질권을 제한 7개가 우리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각각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떤 권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리고 그 권리에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가 그런 뼈대를 잡을 겁니다. 기본 개념하고요. 자, 먼저 점유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점유라는 말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라고 한다. 물건. 점유 이퀄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점유 이퀄 사실상 지배. 이렇게 사실상 지배. 자, 지배라는 것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거라 그랬죠. 사용, 수익, 처분을 지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가 요 사실상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상. 요 사실상이 말은 갑이라는 사람이 A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이때 갑은 이 A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게 될 텐데 사실상이 뭐냐? 갑이 A라는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게 정당한지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걸 따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정당, 부당을 불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실상 지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노트북을 돈을 주고 사요. 그럼 소유권이 있죠. 그리고 이 노트북을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반면에 갑이요, 노트북을 훔쳤어요. 남의 노트북을 훔쳐서 사용하고 있어요. 갑이. 그러면 요놈 둘 다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소유권에 기초하여 지배하면 정당하죠. 반면에 훔쳐서 지배하고 있으면 부당하죠. 불법이잖아요. 부당하죠. 그런데 점유라는 말은 이렇게 정당한 권리에 의해서 지배하고 있는가 또는 훔쳐서 부당하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지배만 하고 있으면 그걸 점유로 하고 그걸 권리로 인정해 주는 걸 점유권이라 합니다. 그걸 사실상 지배권 이렇게 불러요. 결국 도둑놈도 도둑질한 물건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게 점유가 되고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 물건을 사실상 지배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따지지 않고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유권이란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본권, 소유권 등 정당한 권리를 싸잡아서 본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실상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힘, 이 법적 힘이 권리죠. 그걸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을이 갑수의 노트북을 사서 점유하고 있든 훔쳐서 점유하고 있든 을은 점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과 본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죠. 따라서 점유할 권리, 이걸 이제 다시 말해서 본권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소멸하더라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갑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월세 계약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A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을이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사용. 점유죠. 근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재계약을 안 했어요. 그럼 을은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재계약을 안 했으니까 더 이상 을은 이 A 상가 건물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사라졌죠. 즉 A 상가 건물을 갑에게 반환해야 되죠. 그런데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요. 다시 말해서 을은 A 상가 건물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 같은 거, 그게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A 상가 건물을 갑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을은 여전히 점유권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을 정당화시키는 권리를 본권이라 하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본권이 소멸하더라도 점유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점유가 어떤 뜻이고 점유권이 어떤 권리이며 본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점유의 관념화라는 게 있습니다. 점유권이 인정이 되려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야 되잖아요. 즉 현실적으로 어떤 물건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노트북의 마우스를 지금 쥐고 있잖아요. 이게 점유예요.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게 점유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더란 말이죠. 즉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아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민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점유의 관념화 또는 관념적 점유라고 하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간접 점유라는 게 있습니다. 194조를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앞으로 쭉 나옵니다. 이런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사용대차는 물건을 공짜로 빌려 쓰는 걸 말하고 임치는 물건을 보관하는 걸 말합니다. 둘 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자, 우리 시험 범위 있는 게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요 세 가지가 시험법입니다. 그중에 임대차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요. 을에게 자동차를 렌트를 해줘요. 우리 제주도 가면 보통 자동차 렌트해서 여행을 다니죠. 최근에 이 렌트비가 비싸가지고 직접 차를 가져가는 사람도 많아졌다는데 어쨌든 자동차를 렌트했다. 이게 동산 임대차예요. 렌트비. 요게 우리가 말하는 월세 개념이죠. 차임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렇게 차임을 지고 렌트를 해서 사용합니다. 자, 이때 갑은 이렇게 자동차를 렌트해서 을로 하여금 직접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지요, 갑이. 그대로 194조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타인이죠. 임차인이죠. 임차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점유, 즉 사용하게 한 자. 누구예요? 임대인. 얘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렇죠. 이게 간접점유예요. 그럼 이 간접점유자인 임대인은 현재 자동차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아요. 자동차는 얘가 지금 점유 사용하고 있어요. 얘가 직접 점유자고요. 갑이 뭐가 된다? 간접 점유자가 되니까 요 갑의 점유가 관점적 점유가 됩니다. 관념적 점유. 자, 이때 간접 점유자는 이렇게 말하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아도 194조에서 간접 점유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관념적 점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점유권, 관념적 점유 중에 간접 점유, 이런 개념 잡아주시고요. 점유의 태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 245조 1항이 있어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 부동산을 소유자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해야만 취득시효가 인정이 됩니다. 이거 취득시효 가서 보겠습니다. 249조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우리 시험범위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249조는 동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한 20회 이전 시험에서 한 3번 정도가 출제가 됐다가 동산과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출제하면 욕을 먹죠. 그래서 거의 요새는 출제가 안 되는데 점유태양이라는 개념을 잡기 위해서 이 249조를 잠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49조가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선의 취득이라고 돼 있습니다. 선의가 뭐였죠? 뭘 모르는 걸 선이라고 그랬나 그랬어요. 뭘 알고 있는 걸 악의라고 하고요. 뭘 모르는 걸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249조 이렇게 돼 있죠.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 양수란 돈 주고 샀다 이런 뜻이죠. 선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하면 양도인 팔아먹은 놈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그 양수인이 즉시 그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갑이 노트북이 있어요. 갑소유예요. 근데 을이 이걸 훔칩니다. 그래서 병한테 팔아먹습니다. 자, 문제가 생겨요. 자, 을은요, 노트북을 훔쳤죠. 그런데 노트북 소유권은 훔치지 못해요. 물건을 훔쳤을 때 그 물건에 관한 권리까지 훔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 노트북은 여전히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을은 소유권이 없어요. 근데 을이 이 노트북을 병한테 팔아먹을 때 이거 훔친 물건이다, 도품이다 라고 밝히지는 않겠죠. 을은 병한테 내 거다 라고 팔아먹을 거예요. 그럼 이 병은 을이 노트북을 훔쳤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을이 맞박에도 도둑놈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니까 전혀 모른 채 이걸 선의 무과시라고 합니다. 노트북을 사가지고 노트북을 인도받겠죠.
인도라는 건 이제 점유를 이전해 주는 걸 말해요. 자, 을이 노트북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훔쳐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노트북을 이렇게 건네줄 거예요. 이걸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은 노트북에 점유를 넘겨받겠지. 자, 그러면 일단 병은요, 노트북에 점유를 넘겨받았으니까 노트북에 대한 무슨 권을 취득해요? 점유권은 당연히 취득할 거예요. 문제가 소유권 취득입니다. 이거 취득 못하죠. 왜? 을은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노트북을 훔쳐가지고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노트북을 이렇게 넘겨줬을 때 병은 노트북만 넘겨받은 거지 소유권을 넘겨받지는 못해요. 왜? 을이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병은 아무리 철석같이 을을 소유자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때 을이 권리자가 아닌데도 그걸 믿고 거래한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는 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공신의 원칙이 부동산에는 안정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동산에는 인정을 해줘요. 동산. 그게 249조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도둑놈하고 도둑질하는 물건을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안 돼요. 249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걸 무과실합니다. 이렇게 노트북을 점유해야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학자들이나 대법원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조문을 보고. 자, 이런 형태의 조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민법에. 우리 민법은 물건을 점유를 하면 일단 무슨권을 인정해주고 점유권을 인정해주고 그 점유를 요런 식으로 하면 별도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구나. 이때 그 별도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점유의 모습, 요거를 점유의 태양이라고 합니다. 요걸 점유의 태양이라고 합니다.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점유의 태양이란 어떤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점유권 이외의 효과, 소유권을 취득한다든가 등등등, 과실을 수취한다든가 등등등 그런 별도의 법적 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 물건을 점유하는 모습, 유형, 형태 이런 걸 점유의 태양이라 하고요. 총 6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점유 태양이 이런 개념이구나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점유 태양의 내용들이에요.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점유권의 효력이 나와 있고요. 점유권의 효력 중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데 뭐죠? 지난 시간에 봤던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죠.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그걸 반환 청구하거나 방해 제거 청구하거나 방해 예방을 청구함으로써 물권 침해를 저지하는 물권의 내용을 회복하는 이런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했고요. 두 군데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점유권의 규정이 있고 소유권의 규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점유권에 있는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싸잡아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점유권도 물권이죠. 그러니까 점유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걸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자분들 미용실 가서 파마할 때 보면 파마 이제 머리에 이렇게 약 바르고 나서 한 30분 요즘은 이제 빨라져 갖고 기다려 대기해야 되죠. 그럴 때 보통 미용실에 비치된 잡지를 보죠. 머리에 이렇게 뭘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잡지를 봅니다. 근데 내가 미용실에서 보고 있는 잡지에 대해서 나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자,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생각해 봅니다. 소유권 없죠. 용익물권 당연히 없죠. 담보물권 당연히 없죠. 원장님한테 돈 빌려준 게 아니니까. 그럼 꼴랑 점유권이 있는 거죠. 점유권. 그죠? 자, 이때 내가 잡지를 보고 있고 그 잡지의 점유권을 갖고 있는데 옆에서 내가 보던 잡지를 뺏어가는 사람이 생겨. 자기가 보겠다고. 그럼 나는 뭐가 침해된 거예요? 점유권이 침해된 거죠. 그러니까 잡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련된 게 점유보호청구권이고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만 생각을 해봅니다. 204조 1항 점유자가, 소유자가 아니죠. 점유자라고 돼 있어요.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뺏겼을 때, 내가 미용실에서 잡지를 보고 있다, 잡지에 대해서 점유권을 갖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말도 안 하고 이걸 가져가 버렸다. 내가 화장실을 갔다 와서 잡지를 계속 보려고 보던 곳을 이렇게 뒤집어 갖고 내가 앉아있던 의자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화장실 갔다 왔더니 가져가 버렸다. 그럼 나는 점유권을 침탈당한 거다. 그러니까 그 가져간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점유보호청구권 중에 대표적인 점유물 반환 청구권 또는 점유 회수 청구권이라고, 점유자가 점유를 뺏겼을 때 그 뺏어간 사람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뺏긴 날로부터 1년 내 행사라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권을 보게 되는데요.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은 기간 제한이 없어요. 내가 소유하는 물건을 누가 뺏어갔어요. 그 사람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1년 내 행사라는 제한이 없어요. 점유권과 소유권 등 본권은 별개의 권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도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중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가 침탈당했을 때 행사할 수 있고 뺏겼을 때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하라는 제한이 있구나. 요 정도. 요 정도를 점유보호 청구권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문 과정에서는 점유권이라는 건 거의 처음 들어보죠. 점유라는 말은 가끔 들어보셨지만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우리 민법에 있다는 건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점유가 뭐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걸 말한다. 여기서 사실상 지배라는 게 뭐냐? 물건에 사용수익 처분하는 걸 말하는데 그 사용수익 처분이 소유자로서 정당하게 사용수익 처분하는 것인지 도둑놈으로서 부당하게 사용수익 처분하는 것인지를 묻지 않고 사용수익 처분하고 있는 상태. 그거를 사실상 지배를 한다. 이렇게 정당 부당 여부를 묻지 않고 사실상 지배하는 걸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걸 점유권이라 한다. 그리고 점유권이 인정되려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니까 현실적으로 지배해야 된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관념적 점유라고. 즉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즉 현실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관념적 점유라는 게 있더라. 대표적으로 간접 점유라는 게 있더라. 임대인. 제주도 렌터카 회사가 렌터카를 빌려주게 되면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직접 점유하게 되고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를 빌린 사람으로 하여금 그 렌터카를 사용하게 하니까 이 사람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개념 잡으시고. 점유 태양이라는 게 있다. 점유의 모습이라고 한다. 이게 모양 태자, 모양 양자입니다. 우리 민법은 어떤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일단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인정이 되고 나아가 이거를 어떤 모습으로 점유하는가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래서 평온이 뭐고 공연이 뭐고 몰라도 됩니다. 그렇게 이러한 형태로
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든가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봅니다. 뭐 과실을 수취한다든가 등등등 별도의 효과를 인정해주고 있더라. 이런 걸 점유의 태양이라 한다. 이런 점유권은 어떻게 취득하는가?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고요. 변경될 수도 있죠. 점유권도 걸리니까. 소멸할 수도 있겠죠. 즉 점유권의 변동이 있을 것이고요. 그 변동의 원인,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점유권에 우리 민법이 어떤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가? 효력 중에서 점유권도 걸리니까 점유권이 침해 등을 당하면 점유권도 걸리고 물권이니까 뭐가 인정된다?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점유보호 청구권. 그 중에서 점유회수 청구권이라고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뺏겼을 때,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 요 정도를 입문 과정에서 세팅을 딱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유권은요, 우리 실전 가면 한 문제 정도 나와요. 1년에. 올해도 한 문제가 나올 거고, 내년에도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내용이 많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점유권을 이해하지 못해서 1년 내내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 문제 나오니까 가볍게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게 소유권입니다. 이 소유권은요, 2.5문제 정도 나와요. 2.5문제 정도 나온다는 건 2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3문제가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죠. 소유권은. 자, 소유권은 중요하니까 개념과 기본 뼈대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미리 좀 철저하게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소유권이란 어떤 물건을 완전하게 지배하는 권리라는데 이 지배라는 게 사용수익 처분이라고 그랬죠. 자, 점유권은 부당하게 점유하는 경우도 있죠. 불완전하죠. 용익물권은 사용수익만 하죠. 처분이 없죠. 반면에 담보물권은 처분만 하죠. 그러니까 불완전하죠. 하지만 소유권은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물권이라고 하게 되죠. 가장 강력한 권리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재화가 있고 재화는 유한하고 거기에 대한 사람의 욕망은 무한하죠. 자,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너 어떤 권리를 가질래? 점유권 가질래? 지상권 가질래? 소유권 가질래? 그럼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소유권이죠. 소유권 갖겠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과 관련된 충돌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1조에서는 소유권은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딱 이렇게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무제한적으로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게 아니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따라서 어떤 사람이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하는데 그게 법률의 범위를 넘어버리면 소유권을 남용한다고 해서 소유권을 뺏지는 않지만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런 걸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이렇게 보면 권리 남용 금지 원칙. 다행히 우리 시험법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소유권은 가장 강력한 권리다 보니까 우리 민법 211조에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근거 규정이 있고요. 자, 민법이 제한하고 있다고 그랬죠. 211조. 그 중에서 특히 부동산 소유권 중에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212조에서 또 두고 있어요. 212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소유권은, 그중에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데 무제한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라고 돼 있죠. 여기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자, 갑이 A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때 갑은요, 요 땅, 요 지표만 사용식 하지 않죠.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다면 지상, 지하, 특정 부분까지 사용식을 하죠. 결국 토지 소유권은요, 지표 및 지하, 지상까지 효력이 미치는데 무제한 미치질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하죠. 문제는 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지상 몇 미터까지냐, 지하 몇 미터까지냐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라는 말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한 이익이 몇 미터까지인가요는 뭐 저한테 물어보셔봐야 답을 얻을 수가 없고요. 두 가지를 조심합니다. 특히 지하.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 소유, 갑이 갖고 있는 토지 소유권이 지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가 한 30m다. 뭐 이렇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30m다. 갑이 갖고 있는 토지의 주위 현황이 비춰봤더니 갑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게 지하 30m까지다. 뭐 이게 10m일 수도 있고 50m일 수도 있고 100m일 수도 있는데 요 갑이 갖고 있는 땅 요것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30m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렸을 때 요 30m 범위 내에 지하수하고 미채굴 광물이 있더라. 미채굴 광물, 금 같은 거, 철광석 같은 거 이런 거. 자, 이때 이 토지 소유권이 요 지하수라든가 미채굴 광물에도 효력이 미치냐? 즉 갑이 자기 토지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의 지하수와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지하수에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고요. 미채굴 광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온천수를 포함해서 지하수는 토지의 일부로 봐버려요. 반면에 미채굴 광물은 민법이 아니라 광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광업법. 광업법에 보면 광물 탐사권과 광물 채굴권이 있어요. 광업법에. 요걸 싸잡아서 광업권이라고 합니다. 광업권. 광물 탐사권과 광물 채굴권을 싸잡아서 광업권이라고 하는데 요 미채굴 광물은 바로 요 광업권에 효력이 미쳐요. 광업권에 개체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겠죠. 그죠? 이렇게 소유권이나 완전한 권리이기 때문에 충돌이 가장 많다.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을 하고 있다. 그 제한 관련된 민법 규정이 두 개가 있다. 211조 원칙적 규정이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212조 토지 소유권의 상하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어떻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여기서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의 온천수를 포함하는 지하수와 미채굴 광물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가? 지하수에는 미친다. 온천수를 포함해서. 그러나 미채굴 광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소유권은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제한이 필요하고 그 제한과 관해서 아예 민법에서 마련해놓은 법률관계가 있습니다. 상린관계라고. 여기서 상은 서로 상자를 말하고요. 린은 이웃 린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접한, 이웃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 특히 경계 부근에서 충돌이 많죠. 아파트 같은 건 어때요? 층간소음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자, 밑에 있는 사람이 층간소음이 심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요. 너무 시끄럽다. 그럼 위에 있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위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죠? 내가 내 집에서 쿵쾅거리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소유권이 침해돼요. 그 집을 사용 수익할 때 너무 시끄러워서 사용 수익이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소유권이 침해돼서 위로 올라가서. 그랬더니 위에 집은 내가 내 집에서 뛴다. 소유권을 주장해. 결국 밑에 있는 사람, 밑에 집의 소유권과 윗집 소유권이 충돌한단 말이죠. 어디서? 경계 부분에서. 토지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식으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의 경계선 부분에서 충돌이 잦다 보니까 그 충돌을 조절하기 위해서 민법이 마련해준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상린관계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멋있게는 이렇게 말하죠. 서로 상자 이웃린자를 써서 우리 설린관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착한 이웃관계죠. 상린관계란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특히 경계선 부분에서 이 속근 충돌을 미연에 방지,
조절할 목적으로 마련된 권리관계를 말하고 소유권의 규정을 두고 있고 그걸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에 갖다 쓰도록 하고 있어요.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에는 따로 상린관계 규정이 없고 지상권 제 몇 조에서 소유권에 있는 상린관계 규정을 적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파트. 지난 시간에 집합건물이라고 그랬죠. 이런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의 충돌은 따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민사특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사특별법이 5개가 우리 시험법이 있는데 그중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유권 상린관계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상린관계. 또 소유권에 가면 나중에 공유가 나옵니다. 그 공유의 특별관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집합건물은 따로 법이 있다. 이런 걸 상린관계라고 하고요. 상린관계는 조문이 굉장히 많고요. 그 조문 중에 상린권이라고 권리가 몇 개 나와요. 자, 이 중에서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가다 출제되는 조문이 몇 개 있어요. 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린관계는.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조문 몇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린권이라고 권리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권리 중에서 이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아주 빈번히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상린관계가 뭐냐? 개념 잡으시고 그 상린관계는 크게 조문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권리 중에서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걸 좀 정리해야 되겠다. 요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린관계, 소유권 상린관계 중에서 확인하셔야 될 조문과 권리 중에 주의토지통행권 요거를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요거는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권 총론 마지막 부분 혼동의 개념하고요. 물권 강론 중에 점유권이 어떤 건지 뼈대 잡았고요. 소유권이란 게 뭐냐 개념까지 잡았습니다. 소유권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S였습니다.